공익광고협의회. 네. 신상진 시장이 잘 알아요. 아, 신상진 시장이 김현지 당시의 실장을 잘 아십니다. 네. 당시 아우, 대표였어요. 마이크 꺼져 있던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그대로 나가는 생방송의 묘미가 저희 절대 이 박원석 의원의 저희 청취율 상승을 위한 이제 보이는 노력 너무 감사하다. 네. 신상진 시장이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지도 조금 좀 궁금해요. 아, 네. 잘 아는 분인데. 알겠습니다. 다음 좀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언론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과방위 이슈죠. 그러니까 그 20일 날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에서 퇴장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협회까지 좀 얘기도 됐고 저도 뭐 오프닝에서 좀 다루기도 했는데 김정일 최고께서는 또 이제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네, 언론인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신 저기 분이시니까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왜 욕을 하고 시작을 해요? 누리긴 뭘 누려. 아,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요? 처음 봤어요. 그 언론에 대해서 그 특정 언론인에 대해서 당신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 처음 봤는데 물론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 요새는 상임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당시에도 뭐 걸핏하면 나가였잖아요. 나가 뭐 심지어 나가는 사람들 손 들고 서 있어 뭐 이런 모멸적인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급기야 과방위에서 그 MBC를 국감을 하면서 그 저는 그 주장 있잖아요. 그 MBC가 국민의힘 방송이다. 아, 그건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건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 반발을 하니까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MBC가 국민의힘 방송이라면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정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본인에 대해서 본인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게 타당한가요? 아니 우리가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이해관계 충돌이라는데 내 거에 대해서 내 재판에 대해서 내가 일단 판사를 불러다가 당신 내 재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이해관계 충돌 아닙니까? 자기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비판도 아니에요 내용도. 근데 그걸 가지고서 당신 말이야 이거 그 해명해. 그러니까 그 기자는 아니 제가 본부장인데 어떻게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걸 해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기자가 쓰는 거지. 우리 후배 기자들이 쓰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폭력이죠. 이해관계 충돌이자 폭력이죠. 박원석 의원님. 그 저도 좀 많이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그 보도가 그 최민희 위원장을 비난하는 보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우영 의원하고 박정훈 의원하고 과방위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보도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런 상황을 이런 류의 보도였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그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과방위 전체를 비난했다. 결국 어쨌든 잘못은 국민의힘이 했는데 왜 그걸 가리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제 질의를 보도본부장한테 하니까 보도본부장이 그런 질문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네. 특정한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태도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더군다나 비공개 국감에서. 근데 이제 최민희 의원이 언론을 모르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언론을 잘 아는 분이잖아요. 원래 언론운동 네, 언론운동 출신이고 말지의 기자였었죠. 뿐만 아니라 오래 언론운동을 해서 언론 독립을 위해서 본인은 뭐 한평생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런 그 상임위원장의 질의나 혹은 그런 태도가 언론 독립과 배치된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런 태도를 보일까 이해가 안 가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MBC 기자협회가 그에 대해서 항의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MBC를 이제 이 친국힘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표현을 제가 읽어드리면 네. 페이스북에 MBC의 친국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인가? 국힘이 공개적으로 MBC 개별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 그때 겁먹어 침묵한 건가라고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한국기자협회에서 또 그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 그 태도를 지적하면서 사과하라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앞으로 계속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아니 공영방송을 두고 친국힘이냐 반국힘이냐 이런 식의 규정을 하는 것도 그 세계관이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더군다나 언론을 담당하는 이 과방위원장으로서 별로 적절하지 않은 태도인데 그걸 좀 굽히지 않고 있고 당 지도부마저 지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왜 저러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다가 그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원래 상임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서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는 보직이지 상임위원장이 다른 국회의원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관행이 등장을 해서 뭐 너 나가 이런 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점 좀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기인 삼촌님. 일단 첫 번째로요. 그 김우영 의원, 박정훈 의원도 좀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중개하면서 선의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촉발시킨 김우영 의원과 박정훈 의원도 어쨌든 뭐 어제 오늘 하루 할 것 없이 그냥 되게 거칠게 싸웠잖아요.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두 분도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민희 의원이 사실 그 상임위원회에서 기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비공개로 전환하는 과정들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태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들 다 나가세요. 되게 짜증을 부리듯이 하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죄송한데 좀 민감한 의원들끼리 조금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기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의 충분한 좋은 태도로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었는데 너무 신경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딸 혼주 문제, 뭐 결혼식 문제까지 얽혀 있잖아요.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무엇보다 이 최민희 위원장이 좀 과방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언론을 감시하고 언론에 대해서 총괄하는 상임위원장인 만큼 말의 무게가 어떠한지 좀 제대로 알고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민주당은 언론법을 바꾸는 이유가 공정보도를 위해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네. 공영 방송들이 다 공정해야 되니까 법을 바꿔서 사장 임명해서 뭐 여러 기구들이 참여를 해서 공정하게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런데 정작 과방위원장은 너 네 편이지 우리 편이지, 너 내 편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내가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한 거구나. 이게 공영방송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꾸겠다는 거다라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면 절대 자기 편이 될 수가 될 수가 없죠. 없죠. 반감만 더 키우는 거고, MBC도 친국힘이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이른바 대표적인 진보 매체인 경향이나 한겨레 신문에서도 사설이나 논설 등을 통해서 최민희 위원장의 태도를 비판하는데, 최민희 위원장 오늘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보니까 일부 진보 매체들도 보수 매체하고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본인을 비난한다는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그런 언론들 다 제외하면 도대체 반국민의힘 친민주당 언론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뭐 뉴스공장이나 뭐 열린공감 TV나 일부 유튜브들이 그러면 본인들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을 대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냈던 그 법안과도 배치될 뿐더러 결코 이게 이 뭐랄까 언론을 말하자면 이제 자기들 편으로 조금은 더 우호적으로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최민희 위원장이 저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돈 모아서 집 사라라는 발언을 한 다음에 본인은 갭 투자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 어제는 이제 한준우 최고위원이 사과를 했는데 오늘 이제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했는데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최고님? 아니 근데 그 사과라고 할 수 있나요? 2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차단해서 아무도 거기 글을 못 올리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 내가 그냥 배우자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라고 하면서 그냥 변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과라고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아스럽고요. 이분이 처음엔 갭 투자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현금을 28억인가 29억 통장에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 판교의 가장 노른자의 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뜨고 있는 아파트래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서 1년 사이에 그 절반 정도를 이렇게 14억인가 15억을 그 전세를 끼고 사서 예. 나중에 주고, 그래서 1년 사이에 6억 정도의 차액을 얻은 거예요. 그럼 야 정말 1년에 6억? 그 얘기 듣는 사람들 정말 복장 무너집니다. 복장 터집니다.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현금을 28억이나 갖고 있으면서 갭 투자를 해서 거기다 또 6억의 수익을 얻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돈 모아서 저금하고 있다가 집 사세요. 아니 지금 인플레하고 집값 올라가는 속도하고 내가 현금 꼬박꼬박 저금하면 그 은행에서 이자가 도대체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나라 그 직장인들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반을 저금을 해도 반만 쓰고 2천만 원으로 살 수도 없지만 그래도 50년 걸려야지 10억 모읍니다. 근데
한 이 사람들은 한 30년 모을 거를 그냥 1년 사이에 뚝딱뚝딱 해서 버는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무슨 개혁을 해요. 이래놓고서 무슨 주택 정책을 세웁니까? 그리고 이분 말이에요. 성남 라인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성남 라인 가천대학교 나오셔갖고 뭐 이렇게 같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왔어요. 그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가고 싶은 마지막 자리 차관이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장관이야 다 낙하산으로 오거나 뭐 정무적으로 오지만 근데 그 자리 딱 낙하산으로 차고 와서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지셔야 돼요. 네. 저런 사람을 차관으로 앉힌 것들 오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퇴 설도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성남 라인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성남에서 다수의 지방 의원을 지내신 이기인 사무총장님. 성남 라인이지만 전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사과를 하면 그게 꼭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를 확인하려면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이거든요. 그럼 내로남불 갭 투자를 그 주택을 처분할 거냐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 과한 어떤 대출 규제나 토지 규제를 조금 바꿀 수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뿐인 반성으로 사실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요.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사실은 그냥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좀 보고요.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구윤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당장 여당의 원내대표부터 뭐 정작 지역구에선 전세살이 하면서 송파 장미 아파트 똘똘한 한 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지역구에서는 정작 그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보유하고 있고 지역구에서는 전세살이 월세살이 하고 있는 의원들이 지금 61명이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상경 차관만 문제가 아닌데 너무 이상경 차관한테만 문제를 좀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지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좀 흐름이 안 맞고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박지원 의원은 이상경 차관한테 사퇴하라고 했지만 어저께 2억 원 금융원장에 대해서 주택 처분한다라는 거, 그 가족한테 증여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증여세 내면 되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권 여당 내에서 좀 말이 안 맞고 또 6.27 대책 때도 분명히 강유정 대변인은 이건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요즘에는 이건 대통령실의 입장이 맞습니다라고 말이 바뀌는 것. 정부와 정부의 말도 안 맞고 여당 내에서 구성원 간의 말도 안 맞는 걸 보면 이 대책은 사실 좀 설익은 대책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의 그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한 건데 정책 위반자로서 그 발언은 일반론이라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정작 민심이 폭발한 대목은 발언이 아니고 들여다보니까 이분은 갭 투자를 했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을 두고서 실수요자들이나 청년들이 결국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위반한 당사자들은 보니까 전부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살지도 않는 지역에 그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네. 이게 이제 민심이 분노하고 있는 포인트거든요. 이건 사과한다고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인 총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실천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라도 집을 팔아야죠. 그래서 자기들의 정책이 진정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아니면 직을 내려놔야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거 설득하기가 어렵다. 근데 과거에 공직자들이 그렇게 이제 일가구 다주택을 취득하거나 혹은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갭투자 형태로 취득한 게 불법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보면 이 대책으로 이제 불가능한 그런 형태의 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저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대책이 저는 잘못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불가피한 대책이고 어느 정도 지금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투기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토부 차관만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실 정책실장,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전부 다 갭투자 형태로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과거에 어쨌든 그런 형태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다수의 그게 불가능해진 사람들로 나뉘는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본인들을 되돌아보고 누구라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공직자 일가구 다주택 문제가 되니까 실제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았던 분들도 있어요. 노영민 장관, 노영민 실장 등등에서 몇 분이 있어요. 김상곤 부총리. 근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있죠. 이 집을 지키려고 직을 그만둔 사람도 있고 지방에 있는 집을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많이 대비가 됐거든요. 저는 지금도
뭔가 이게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말조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말조심도 안 해요. 오늘 또 15억이면 서민 아파트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복귀한 의원이. 아니 근데 그러면 박원석 의원이랑 저랑 네. 고양시에 살거든요. 네. 그러면 15억이 서민 아파트면 네. 우리는 빈민 아파트에 살고 있는 고양시에는 15억짜리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전에 종부세 논쟁할 때 광주에서 우리 종부세 내는 집이 한 집도 없다 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네. 어제 그래서 최인호 의원이 자기도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 네. 그래서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김병기 의원이 잠실 아파트를 팔고 동작구에 하나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 좀 필요한 그런 솔선수범이라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누구라도 네. 누구라도 해야 됩니다. 네. 누가 하면 좋을까요? 뭐 상징성 있는 분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대통령 본인은 한 채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뭐 한 채 있는 걸 팔 수는 없을 순회동 거니까. 아파트 강남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많은데 요거 짧게만 하나 할게요. 강유정 대변인이 예능 출연한다는 소식이 SBS 새 예능인데 요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도움이 좀 될까요? 저는 도움보다도요 이렇게 그 권력 그 대변인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언제든지 국민과 언론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보장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권력을 가진 분들이 예능까지 점령하는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만약에 그 대변인이 아니었으면 예능에서 그거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그냥 순수한 의도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바라볼까요? 대통령을 자기 프로에 출연시킴으로 해서 혹은 권력 실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대변인을 출연시킴으로 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뭐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인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뭐 국정감사 상황도 그렇고 국정 운영이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변인이 나가가지고 아무리 이제 홍보를 한다지만 예능에 나가서 얼굴 비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다소는 좀 느슨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TPO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과 장소와 때 적절한지 사실 그걸 좀 구분 못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예전에 재산 공개한 거 보면 여기도 좀 다주택자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막 부동산 대책 때문에 뜨거운데 네. 예능 나가지고 시기낙락거리고 그렇죠. 있을 때냐라는 비판 받기 충분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 한창 코로나가 많을 때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예능을 나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다라는 그 정부적 판단이 있었던 거죠. 이기인 총장은 친문이었다. 왜 그렇게 가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 아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완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